오늘 드디어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과거에 모시던 부자 가족분들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시면서 집 관리를 부탁하셨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그 큰 집, 그리고 외제차까지 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지만 내지 말고 조심 있어.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과 가방들을 보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계획에 꼭 필요한 도구들이니까요. 저는 페리키를 쥐고 차고로 향했어요. 엔진 소리가 정말 우렁차고 강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늘따라 제가 달라 보였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샤넬 가방을 메고 있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고급 바였어요. 제가 3주 동안 그 남자를 관찰한 결과 그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에 들른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차를 할 때 일부러 그 남자 차 옆에 댔습니다. 그의 제네시스와 제 페라리가 나란히 서 있으니 확실히 제 차가 더 눈에 띄었어요. 거울로 한 번 더 립스틱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반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앉아있는 바 카운터에서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키 180cm 정도의 잘 빠진 체형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고요.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또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그가 앉은 바 카운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일부러 가방에서 차 키를 떨어뜨렸어요. 페라리 로고가 선명한 키 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키를 주우려고 할 때 그 남자가 먼저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차 키를 건네주며 말했지만 페라리 로고를 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10분 후, 예상대로 그가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마실까요? 저도 혼자라서요. 그러시겠어요? 좋네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텐더가 제게 새로운 위스키를 따라주는 동안 그는 자신을 강진호라고 소개했고 저는 미리 준비한 가명을 말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시네요. 주말 부부거든요. 남편이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평일엔 거의 혼자 있어야 해요. 저는 조금 쓸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더욱 관심 있어 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조금은 그렇죠. 요즘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그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나름 기대도 했는데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강진호는 잠시 멍하니 위스키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내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요즘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집에 계시는 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나와서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편하지 못하고 재즈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가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한편도 요즘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안부라도 물어봤는데 이젠 용건만 말하고 끊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 알겠어요. 뭔가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마치 남남처럼. 저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래요. 저도 결혼하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받기 더 편해요. 그 목소리에 진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만난 분한테 하게 되네요. 평소엔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친구들한테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거짓말만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제 옷차림과 가방을 계속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여유로운 느낌에 끌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아서요. 저도 요즘 집에서 좀 답답한 일이 많거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저도 이런 분을 만나니 반가워요. 연락처를 교환한 후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페라리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백미러로 그의 제네시스도 대리운전으로 따라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가 제 차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착해서 명품 옷을 조심히 벗어 걸어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제 덫에 걸렸어요. 핸드폰을 보니 벌써 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저녁 함께 하실래요?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답했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모레는 어떠세요? 적당한 밀당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쉽게 응해주면 재미없어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 남자, 강진호를 완전히 제 소나기에 넣을 생각이었어요. 아직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해낼 거라고요. 강진호와의 만남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저녁 약속에서 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더라고요. 나름 신경을 쓴 게 보였어요. 이런 곳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분위기 좋은 곳이네요. 저는 에르메스 가방을 테이블 옆에 두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가방에 머무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계신 남편분과는 언제부터 그렇게 지내셨어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저 목소리부터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다정하게 말했는데 요즘엔 차갑게 용건만 말하고 끊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요즘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왜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고 일찍 들어가면 방해된다고 하고 아이가 있어서 참고 살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 성격이 원래 까다로웠나요? 결혼 전엔 몰랐어요. 아니면 저한테만 그런 건지. 집에서는 거의 대화도 안 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소개로 만났거든요.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내가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해서 그런지 저한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냥 체면상같이 사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했습니다. 요즘 정말 외로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거든요. 점점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져요. 결혼할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강진호가 제 손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네 번째 만남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어요. 사실 이혼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 문제죠. 진호 씨는 어떠세요? 이혼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여지고. 다섯 번째 만남에서 저는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항상 밖에서만 만나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집에서 좋은 와인도 있거든요. 강진호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좋죠. 사실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8시쯤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집을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2층 단독주택이 보이는 곳에서 강진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령돈된 앞마당 정원을 지나면서 그는 차고 쪽을 힐끗 봤어요.
페리어에도 벤츠와 BMW가 보였거든요. 현관까지 걸어오는 그의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현관에서 강진호를 맞이했을 때 그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요. 큰 거실의 높은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앤틱 테이블, 그리고 2층으로 이어지는 우아한 계단을 둘러보며 그가 감탄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놓여 있었어요. 남편 취향이에요. 저는 이렇게 큰 집이 더 외롭게 느껴져서 거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와인 따라 드릴게요. 오늘은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비싼 프랑스 와인을 따라주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호 씨와 이렇게 집에서 만나니까 더 편하네요. 저도 그래요. 밖에서는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요. 와인이 떨어지자 고급 위스키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남편이 아끼던 건데 오늘 같은 날 마시지 않으면 언제 마셔요. 맥켈란 15년산을 따라주자 강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비싼 술까지. 괜찮아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렇게 와인 3잔, 위스키 7잔까지 마시자 강진호는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총 10잔을 마신 거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강진호는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총 10잔을 마신 거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파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그를 1층 침실방까지 끌고 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정말 무거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와 바지, 양말까지 모두 벗겨서 팬티만 남긴 채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 제 귀걸이를 하나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제 향수도 베개에 살짝 뿌려놓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고급스러운 식기에 담긴 아침 식사를 쟁반에 올려서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깨셨어요? 제가 일부러 늦게 깨운 그의 표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뜨린 채로요. 아침 드세요.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뒀어요. 강진호는 자신의 차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무슨 어젯밤에 뭐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저와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완전히 착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 강진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나요. 정말 죄송해요. 첫 번째 문자부터 저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힘들 때 위로받아서 고마웠어요.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며 저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그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에도 그 고급 바에서 만났습니다. 강진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취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그날 너무 힘들어서. 진호 씨가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을 넘었잖아요.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서로 위로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바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에 대한 감정도 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위스키를 마시며 그가 말했어요. 왜요? 어젯밤에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예 말도 안 걸더라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어제는 더 심했어요. 그럼 더 외로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 수진 씨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저 이상한가요? 수진 씨만 생각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호 씨가 아니었다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정말요? 네. 남편과는 이미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때 강진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아드님도 계시고.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거든요.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란 척했어요. 그랬구나. 그럼 더 복잡하시겠어요. 오히려 더 간단할지도 몰라요. 양육권 같은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진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저희를 미행시켰나 봐요.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희가 함께 있는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바에서 만나는 것부터 수진 씨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내가 합의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렇게 빨리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미련 둘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산은 거의 못 받게 됐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얼마 뒤 강진호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연락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회사에서도 잘렸지만요. 네, 회사까지요? 당연하죠. 장인어른 회사에서 딸과 이혼한 사위를 계속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나가요.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호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다음에 만날 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진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내도, 직장도, 재산도, 그리고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요. 강진호와의 마지막 만남 날이 왔습니다. 수진 씨, 드디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네요. 그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혼도 끝났고 회사에서 잘리긴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진호 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도 그 고급 바에서 만났습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연기를 준비했어요. 뭔데요? 무슨 중요한 얘기라고 그렇게 심각하세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요? 네. 결혼한 적이 없어요. 부산에 있는 남편도 없고 주말 부부도 아니에요. 위스키 잔을 든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그리고 그 집도 제 집이 아니에요. 페라리도 그 안에 있던 명품들도 모두 제 것이 아니에요. 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시던 부자 가족이 3개월간 미국에 가시면서 집을 맡겨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만 그 집에서 살고 차도 빌려주신 거였어요. 그가 위스키를 한 입에 들이켰어요. 그럼 수진 씨는 누구세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수진이라는 이름도 가짜예요. 그때 강진호가 테이블을 3개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흘끗 쳐다봤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말이에요? 놀았다기보다는 복수였어요. 복수. 네. 진호 씨를 망가뜨리려고 계획한 복수였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복수를요?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진호 씨가 누군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김주은이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김준? 네. 진호 씨가 바람을 피웠던 여자 중 한 명이죠. 키작고 통통했던 여자. 기억나세요? 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언니예요. 언니라고요? 네. 진호 씨 때문에 죽은 제 언니예요.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언니가 진호 씨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그런데 진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푼돈 내 10만 원 쥐어주면서 알아서 처리하고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언니는 진호 씨를 사랑했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진호 씨가 언젠가는 자기를 선택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언니를 그냥 잠깐 즐기는 상대로만 생각했죠. 아내 댁으로 편하게 살면서 외로울 때만 언니를 찾았어요. 강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혼자 아이를 지웠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렇게 몸을 던졌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직접 밀어넣은 건 아니죠. 하지만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건 진호 씨예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언니가 진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찍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세요? 그가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진호 씨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로 했어요. 모든 걸 빼앗는다고요? 네. 아내도, 직장도, 재산도, 모든 걸 잃게 만들기로 했어요. 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네. 술에 취해서 침실에서 깨어난 그날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옷만 벗겨서 눕혀놓은 거였어요.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내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당신도.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언니가 당한 것처럼 진호 씨도 모든 걸 잃어보라고요. 강진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제발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복수를 위한 연기였어요. 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진호 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언니처럼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그 집은 내일 주인분이 돌아오셔서 비워야 해요. 혹시라도 찾아오지 마세요. 글 남겨두고 발을 나오면서 저는 마침내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그 후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진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제 역할은 끝났거든요. 부자 가족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저는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반지하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말이에요. 언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김주은 언니의 사진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2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진호가 전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강진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알아둔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였습니다. 미친 듯이 전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래서요? 아내가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빌었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 반응은 어땠어요? 차갑더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만 나타나. 라고 하면서 들어가 버렸대요. 그 다음 날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강진호가 장인어른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빌었다던데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대요? 보안요원들 시켜서 쫓아냈다던데요. 앞으로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면서. 한 달이 지나자 더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강진호는 이혼 후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 잘렸으니 당장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요즘 일용직 알바 전전하면서 산다던데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게다가 이력서에 쓸만한 경력도 애매하잖아요. 잘 됐네요. 2개월 후에는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찌들어서 산다던데요. 매일 혼자 술 마시면서 중얼거리고. 강진호의 몰락한 모습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가 성공했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진호가 전 아내한테 또 찾아갔다던데요. 이번엔 정말 끝장이었대요. 또 무릎 꿇고 빌었나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에 엎드렸다던데요. 발 앞에서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요? 아내가 완전히 질려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아이 앞에도 얼씬거리지 말어. 라고 했대요. 그고는 아예 이사를 해버렸다던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을요. 강진호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내도, 자식도, 직장도, 재산도, 체면도, 그리고 저라고 생각했던 희망까지도. 그는 지금 언니가 마지막에 느꼈던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갈 곳 없는 막막함,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을 말이에요. 6개월 후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진호가 장인어른한테 마지막으로 찾아갔다던데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빌었나요? 네. 이번엔 정말 처절하게 빌었대요. 자기가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딸이랑 다시 합치게 해달라고. 회장님 반응은요? 내 딸 인생 망친 놈이 또 나타났다. 면서 아예 경찰을 불렀대요. 앞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던데요. 그날 밤 저는 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언니, 봤지?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언니가 당했던 것처럼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어.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전 아내도, 장인어른도, 아무도. 언니가 마지막에 느꼈던 그 외로움과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지혜 언니, 복수 끝났어. 그 남자 때문에 죽은 언니를 위해서 나는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냈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진호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한강을 바라보며 언니가 했던 마지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언니를 그렇게 내몰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고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과거에 저지른 잔인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물론 언니는 그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언니를 고통스럽게 한 그런 나쁜 인간들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